노자가 자신의 이 위대한 제1장의 도로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돈이 다 모두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노자 도덕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 여기 기존에 있는 어떤 종교 철학의 그 위대한 책들은 항상 시작을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도가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도를 널리고 공부를 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노자는 전혀 정반대의 각도에 딱 서 있는 거죠. 온 세상이 도라고 뭐를 지칭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찌 보면은 참다운 도가 아닌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해놓은 이름을 정해놓고 부르는데 그것은 실은 참다운 이름이 아닌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 인식의 기저를 흔들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의 기본적인 가치는요, 우리 인간의 이 소위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인식론의 한계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명이라는 것은 동물과 다르게 여러분 동물이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들, 추상적인 이런 명칭, 이름들을 가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동물은 그냥 느낌의 세계에 살 뿐입니다. 우리 인간처럼 쟤는 이름이 홍길동, 김갑순, 저 나무는 느티나무, 저 나무는 사과나무. 우리는 뭔가 명확한 이름의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근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실루엣이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어떤 불투명한 그런 넓은 경계 속에서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직관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지혜가 점점 출중해지다 보니까 사물을 점점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마지막 끝에 추상세계를 우리는 만든 거 아니에요? 문명이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다들 저마다 어떤 형성된 이 추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추상적인 이 문명의 기초가 없이는 인류라는 세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떤 저마다 약속이라는 이 문자, 가령 이 글자를 우리는 이렇게 써놓고 가라고 읽기로 정한 거죠. 이렇게 써놓고 나라고 읽기로 정한 거고, 이렇게 써놓고 다라고 읽기로 정한 거죠.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이걸 캐나다라고 읽기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는데 저 북미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세종대왕이 귀찮다고 그냥 가나다로 해보라 그랬더니 그게 카나다가 됐다고. 어떤 인식이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추상세계에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인식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지 이 자체에 무슨 지혜나 진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어떤 이런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약속을 하고 또 관습을 만들고 여기서 그 자체에 지켜야 할 뭔가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인식의 문제가 이제 자꾸 지혜와 진리 속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안에는 다만 기호가 있을 뿐인데 우리 많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런 과정이죠. 어학을 배우고 뭐를 배우고. 근데 이 안에는 진리는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약속의 체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뇌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렸는데
여기가 생명의 자리가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그 다음에 여기에 변연계, 감정의 뇌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있고, 이제 여기, 이 이성의 뇌가 이제 우리 맨 표피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가 앞꼭지, 여기가 전두엽, 여기가 호두엽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합 판단을 하는, 우리 정신 활동을 하는 영역이 이건데, 노자가 말하는 도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퀴즈예요. 노자가 지금 말을 이렇게 합니다. 도, 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어떤 정신의 체계예요. 여기가 이 도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지를 개발해 가지고 어떤 진리를 알고자 무던히도 노력해요. 뭐 가서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 우주의 어떤 진리를 알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듯이. 근데 여기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근원적인 숨겨진 문제, 우리 인간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어떤 인식의 함정 같은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뇌 안에, 이 뇌 안에 노자가 말하는 근원적인 이 도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도에 관한 접근은 문자, 이름, 관념을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는, 이게 인식론의 어떤 최첨병에 와 있는 우리 인간이 빠져 있는 딜레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종래 플라톤 이래로 2500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뇌 안에도 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플라톤이 이거 아니었으면 철학을 시작 안 했죠. 플라톤은 우리 인간이 논리적 토론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뇌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가장 이성적인 논리적 토론수를 통해서 우주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은 사람. 이게 서양에서 그 논리학이 전개됐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노자의 말씀은 그 한 단계를 더 지금 높이 올라와서 인간의 언어가 막 끝나는 그 지점에 딱 서 있는, 여기서 밖을 벗어나면 인간의 언어가 갈 수가 없어요. 그 경계선상에 딱 서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든 많은 지식, 그거를 노자가 뭐라고 했죠? 저번에 슬쩍 이야기했지만 노자가 도와 학을 구분합니다. 이 학이 노자가 말하는 명이에요. 넓은 의미의 명, 이름.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항상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definition. 서양 학문은 모든 게 개념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 나오면은 뭐 국가는 뭐냐, 사회는 뭐냐,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모든 게 명이죠. 노자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명은 홍길동, 김길숙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삶을 용이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의 세계로서 형성해 놓은 문명의 넓은 의미의 추상세계 전체, 그거를 지금 명이라고 해요. 이 명은 여기 들어있죠. 명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 여기에 도는 들어있지 않아요. 기본 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노자책을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서양 사람들도 어떤 이 도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서 우주를 보는 보다 큰 안목은 플라톤 쪽보다 노자 쪽에 있다, 이런 인식을 한 게 불과 20세기 한 100여 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봅시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의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이 전번에 우리가 자아 심리학, 개인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그 개인 심리학을 뛰어넘는 걸 초월 심리학,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 한두 번 했었죠. 그런 심리학 중에 아주 그 영향력이 있고 각광받는 심리학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이게 재밌습니다. 게슈탈트, 이게 독어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형상. 형체. 영어로 하면 shape. 불교식으로 하면은 색즉시공에서 색, 어떤 모양.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요, 우리 인식이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아의 지배력을 벗어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어떤 사물을 고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지, 그거를 깨우쳐줘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이것은 간혹 보셨을 거예요. 게슈탈트 심리학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꽃병 같은 게 있어요. 꽃병 같은 게. 모양이.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 객자 안에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이 그림을 자주 제시해요. 이렇게 꽃병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좀 비슷하죠? 제 그림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분명히 가운데 그림이 이렇게 꽃병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작대기를 3개를 넣은 거예요. 게슈탈트의 변화가 왔습니까? 여기서 뭐가 혹시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분 있으세요? 네, 뭐로 보이죠? 그렇죠. 사람의 얼굴로 보이죠. 아까는 이게 화병의 옆면이었는데 자세히 다시 보니까 얼굴 2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이게 게슈탈트예요. 한 번은 이게 형체죠. 그리고 이게 배경이었는데 형체와 배경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지불식간의 사물을 항상 어떤 틀을 가지고 봅니다. 화병은 꼭 화병으로만 봐. 자아라는 이 두꺼운 갑옷으로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살다 보니까 시각이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누구나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 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잖아요. 아상. 자기에 대한 잘못된 편견, 남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인상 이렇게 부르고, 편견과 선입견의 세계, 어떤 시각이 고정돼 가지고 자유롭게 사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식론상의 한계, 그걸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게 원래는 이게 게슈탈트였죠. 이게 형이었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배경에 불과했는데 유심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그 속뜻은 뭐냐면, 우리가 자아에 갇히면 이렇게 된다. 자기의 그 평생의 삶의 어떤 인식의 틀 벗어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사물의 양면을 못 본다. 이런 위험이 늘 우리 있어요, 사실. 아까 판사가 남을 나무래 놓고 조금 있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괜히 울렸다는 식으로 자기도 미처 보지 못하는 등잔밑이 어두운 게 있는 거죠. 이 이야기하고 노자의 지금 1장 도가도 비상도 이야기가 서로 맥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내 스스로 도라고 생각해 왔었죠. 도는 바로 이것이다.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인식의 이 프레임을 탁 깨고 나니까 그 배후에 있는 게 비로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사물의 참모습을 보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과정,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를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때 한번 우리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토마스 푸니라고 하는 하버드대 그 과학 철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제 과학도요, 과학 안에 과학을 넘어서면 철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는 객관적인 방식을 말하는 거지만, 철학은 아무리 객관적인 것처럼 다가갔지만 바로 이겁니다. 그 내가 객관이라고 믿는 것 안에 이미 내 주관이 들어가요. 그걸 깨는 것, 그게 철학이죠. 이 게슈탈트 심리학이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철석같이 나는 이걸 객관이라고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이미 나의 주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어떤 자아의 성찰이 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사람. 토마스 쿤이 아주 역작을 쓰는 책을, 그 책의 이름이 과학혁명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 그러면은 흔히 생각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죠.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나 무슨 혁명처럼 정치의 영역에서 늘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마스 쿤은 이 혁명의 개념, 이것이 우리의 지식, 과학에 있다. 이 사람 책 이름이 과학혁명, 과학혁명의 구조예요.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혁명의 기본 뜻은 뭡니까? 어떤 구질서를 대표하는 이 기존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치 무대에서 일거에 쫓겨나고 새로운 주의와 이념을 가진 신진사유가 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세상에 판을 갈아엎는 것, 이게 혁명이죠. 근데 우리는 왜 공부를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해왔습니까? 지식은
꾸준히 이렇게 계단처럼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공부를 돈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와해가 돼가지고 다 뒤집어져서 어제 배웠던 지식이 오늘 아무 쓸모가 없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서 학위 받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마스. 2500년 동안 서구의 과학이 이런 식으로 쭉쭉 잘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는데 이게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과학이 막 땅을 뚫고 솟아 올라와서 뛰어난 인물들이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이 우주를 보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쌓아왔던 그런 이 누적적이고 축적된 이 지식이 이게 흔들리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겠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대발견. 거의 2000년 동안 이 우주는 지구 중심설, 우리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도는 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걸 지동설, 옛날에 있던 걸 천동설, 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정의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한 2000년 동안은 철석같이 태양이 이 우주를 돌고 우리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해요. 천동설이지. 우리가 이 우주의 주인이에요. 가만히 딱 가운데 앉아있어. 이 세계관이 코페르니쿠스 때 와서 다 깨진 거 아니에요? 한 300~400년 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인식의 틀이 깨진 거죠. 이때 사람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던 거고, 좋은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기독교 이 세계관에서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를 내쳤던 거죠. 어떤 두려움 때문에요. 첫 번째가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 이런 우주관의 큰 변화.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탱해 왔던 우주관이 프톨레마이우스의 이 천문학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전 2000년간을 끌고 온 이게 천동설에 이 우주관이 여기서 다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프톨레미우스의 그 진리를 믿고 그걸 따라왔던 모든 학문의 체계가 어느 날 아침 하루 만에 다 이게 휴지장이 돼요. 휴지장. 지금 만약에 애들이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면 다 휴지장이 되면 이거 누가 공부를 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갑자기 또 다윈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천지 만물의 진화의 관점에서 창조론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사고를 보는 지각변동을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윈도요, 그 죽기 전까지도 잘 발표를 안 합니다. 이 사람이 다윈의 중요 학설들은 실은 죽은 이후에 발표된 것도 많아요. 이거 자기가 내 가지고 당할 수모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신이 없어. 엄두가 그냥 딱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입니다. 아인슈타인. 지금 우리가 느끼고 보고 배울 이 물리학의 세계는 고전 물리학은 뉴턴에 의해서 정립된 세계입니다. 전번 이야기한 데모크리토스로부터 해서 2000년 동안 다져진 게 이게 뉴턴의 고전 물리학인데 이게 아인슈타인에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이 세계관. 아인슈타인 하면은 무슨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 이 사람의 상대성 이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하나는 일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이 더 포괄적이겠어요? 일반상대성 이론이 포괄적이겠어요? 그렇죠. 특수한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게 일반상대성, 보편성을 띠는 거. 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흔히 상대성 이론 그러는데,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뉴턴에 의하면요, 이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딱 정해놓으면 무엇이 이 날짜는 변할 수가 없고, 이 공간의 크기나 이 용량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면 안 돼요. 이게 뉴턴의 핵심 골자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인슈타인에 의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간이 늘었다 줄었다.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세계에서는 시간의 길이가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니까 왜 누가 산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노인 둘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3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우주 안에 다른 시간대의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우리 옛날에 그 설화에서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게 아인슈타인 세계에서 복원돼요. 공간이 오그라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세계에서. 공간이 휘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 말이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무계했어요. 우리 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자에 여기에 어떤 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한치의 틀림도 없는 과학적 진실이라는 게 밝혀진 그 순간의 그 이야기.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아인슈타인은 독일 쪽에서 공부를 했던 학자인데, 이 이론에 대한 검증은 영국 쪽에서 했어요. 에딩턴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완성시켜준 사람입니다. 이 별은 일직선에 더군다나 크게 빛나는 태양과 일직선이라서 관측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어느 시점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이거 때문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딩턴이 실험을 합니다. 어느 날 여기에 달이 딱 끼이는 현상이 뭐죠? 일식이 일어나요. 일식이 쫙 일어나면 태양 가상자리 여기만 조금 빛이 남죠. 그리고 온 세상이 암흑이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별이 이 일식 시간에 이게 지구에서 관측이 돼요. 이게 에딩턴의 그 일식 관측의 핵심이, 그러니까 이 별의 빛이, 이게 중력이 크잖아요. 태양이 워낙 큰 물체예요. 이렇게 딸려오는, 이 빛이 이렇게 딸려와가지고 여기서 튕겨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아인슈타인과 에딩턴 간의 이 이야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이 빛이 분명히 가려야 되는데, 이게 그 1900 몇 년도 일식이 일어나던 그 영국의 그 상공에서 에딩턴이 이 별을 관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이 과학 세계에 아주 난리가 난 거지. 야, 우주 공간이라는 게 휘어져 있다. 공간이 오그라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 이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과학혁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쌓아왔던 어떤 지식의 체계가 일거에 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코페르니쿠스가 그때 만약 노자 도덕경을 봤으면 무릎을 탁 쳤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철석같이 믿어온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떤 오류 체계는 분명히 우리한테도 지금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아인슈타인, 또 다른 다윈, 또 다른 코페르니쿠스가 지금 우리 어딘가에 지금 우리 인류를 위해서 지금 성장해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노자 도덕경 일장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고 도가도 비상도 우리가 도라고 흔히 알고 있는 철석같이 믿어온 이게 결코 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본 관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인식의 이 선입견과 편견, 자아의 지배력 안에서 형성된 인식의 틀,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역이란 책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보석과 진흙이 뒤섞여 있어서 조심해야 될 책입니다. 위대한 통찰이 들어있는가 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섞여 있어요. 항상 주역을 관심 있어서 보실 때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주역에는 해설서가 10권이 딸려 있습니다. 고래로부터 한 2000년 전부터 딸려있는 해설서인데 그 해설서 중에 가장 뛰어난 해설서가 개사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주역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개사전부터 공부하기를 저는 권해요. 그래서 이 주역 개사전에 보면은 멋진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다 책을 놓고 하는 거죠. 책에 밑줄 놓고 그걸 외우고 하는 서부진언 다할 진짜예요. 서부진언 이거 한번 기억나시죠? 이 공부했던 거. 그럼 두 번째는 뭐죠? 누가 기억하시나? 책은 여기에 쓰여 있는 책이라는 것은 말을 다 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다 할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진의 내 속에 있는 뜻을 다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1번 내 안에 나만 아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내 어떤 언어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허공 중에 터뜨려 놓는 거. 이게 언어의 형태로 허공 중에 흩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 중에 몇 개를 겨우 모아서 책 속에 딱 붙들어 맨 거. 이게 서적, 책이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역이. 이 벌써 심상치 않은 이야기죠. 이 사람은 뭔가를 깊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중에 그대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한 100량이 있어요, 100량. 근데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 가슴 벅차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다 전달을 합니까? 그게 전달이 되든가요? 첫사랑들 다 해보셨죠?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풋풋한 나이에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해서 이 감정이 복받쳐 오를 때 그걸 편지로 곧잘 쓰긴 하지만 거기에 자기 마음에 뭐 한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뭐 담길까요? 그런 체험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자식을 키우고 손주를 키우면서 그 흘러가는 그 사랑의 느낌. 근데 이걸 말로 하면은 다 어디로 가고 없죠. 잘 안 되지. 그 이야기예요. 내 심중에 나한테 주려고 하는 깊은 뜻이 100개가 있어. 근데 말로 했더니 10개밖에 안 돼. 아무리 이 또 흩어져 버린 걸 문법을 맞추고 또 뭐 하려다 보니까 또 9개가 날아가고 1개밖에 안 돼. 이 말이 주역이에요. 책이 니들이 밑줄 긋고 맨날 떠받들고 있는 그 경전이라고 하는 책, 이 문자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문자주의. 책에 매달린 사람들 많아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언어를 다 전달해요. 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35살에 도를 깨치고 81살에 돌아가셨어요. 설법을 몇십 년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안 한다가 가운데 앉아서 맨날 그때는 이 녹음기가 없으니까 동영상을 못 찍었으니까 그때는 기억을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평생을 그 부처님 사촌이시잖아요. 들은 게 제일 많아. 그래서 다문제일이죠. 부처님 제자 중에 10명이 있는데 누구는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누구는 뭐 신통이 뛰어나는데 안 한다는 다문제일이에요. 가장 많이 들었어. 그래서 안 한다가 리피팅을 합니다. 여시암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그래서 불경은 맨 첫 구절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영상이 없다는 소리지. 내가 듣기를 이러하였습니다. 여시암은 5월 모시 녹야원에 1200 대중이 모였을 때 세존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구조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을 지금 책으로 쓰려고 불경으로 만들려고 칠렵굴에 모여가지고 500명 그 제자들이 이 작업을 했던 겁니다. 부처님 사후에 1회 결집, 2회 결집 이 과정이 이렇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 방대한 그 설법의 양 수십 년간 그거를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우리 문자 형태로 짜놨는데 이거 여기에 부처님의 진정한 그 깊은 마음이 들어있겠어요? 이 글자 안에? 거기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직접 들었던 사람은 뭔가 좀 다르지. 그때 억양, 그때 부처님의 태도, 어떤 부처님이 뭔가를 강조하려고 했던 어떤 그 살아있는 어떤 직접적인 거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언어가. 근데 이것마저도 실은 그 안에 심중에 있는 그 한마디는 영 못하고야 말았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시인들이 시를 쓰는데 시인들의 시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문법이 안 맞다는 거죠. 문법 따지고 있으면 시가 안 되는 겁니다. 시는 문법을 파괴할 힘을 가져야 시가 돼요. 문법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그 깊은 진실을 꺼내겠어요? 언어에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시인, 진정한 시인은 언어의 파도를 뚫고 가요. 문법을 파괴시키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시인.
이 심 중에 있는 이 한마디는 못하고 말이죠. 그 뛰어난 심. 이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책을 보면 절대 노자 도덕경이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도 여기 빠지 마요. 이걸 탁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막 밑줄 긋고 아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라 그랬는데 이거하고 다른 거 말하는 새끼들을 다 역적이니 죽여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노자 말 자체가 그 뜻이에요. 도가도 비상도라 말 뜻 자체가 그 뜻이에요. 도는 널려있다. 널려있고 아무도 그것을 전체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갑골문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위에 어떤 신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것이 시라가와라는 일본의 유명한 갑골문 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갑골문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리고 한문 특이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끔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이 글자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뭔 자죠? 음자죠. 소리 음자. 소리 음자는요, 원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게 무슨 자입니까? 매울 신자죠. 이 매울 신자 갑골문을 보면은요, 글자가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게 사람 얼굴에 그 옛날에 노예를 잡으면 문신을 떠요. 오도막에. 그 문신을 뜨는 작은 칼이에요. 이게 잡이고 이게 뾰족한 칼날이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그 전쟁 노예들을 잡아오잖아요. 이걸로 표시를 남기는 거죠. 그 말에다가 낙인 찍는 것처럼. 그때 쓰는 무시무시한 작은 칼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매웁지. 이게 달콤하겠어요? 얼마나 매웁지. 이게 매울 신이에요. 매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신이라는 것은 항상 무섭고 두려운 게 신입니다. 만만한 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하다는 것은 항상 어떤 공포와 결부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신을 안 믿습니다. 벼락을 쳐서 번쩍 무서우니까 아이고 하느님하고 빌지 벼락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다 이해해버렸어. 아 저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제가 아니다. 신은 안 믿지. 지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 신과 결부가 고대사. 이 매울 신, 이 두려움의 상징과 이 글자 두 개가 합해진 게 의미예요. 이게 뭐죠? 이거 많이 봤죠?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아, 좀 더 명확하게 써드려요. 이게 뭐죠? 그렇죠. 이 가로 알자죠. 가로 알. 이 가로 알을요, 갑골문을 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이 전에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계시와 신탁이 내려올 때, 그 계시와 신탁이 들어가는 그 충문의 도구예요. 고대 그 제사에서 쓰던 그런 어떤 그릇 같은 용기, 여기에 드디어 신탁이 내린 상태, 신의 계시가 내린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신탁이 내리는 용기고 그릇이고, 가로알은 딱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신이 무슨 말씀을 가로되, 가라사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로알이죠. 그러니까 고대 경전들을 보면 어떠신 분이 가라사대 이러잖아요. 이 가로대 이겁니다. 이 가로알이 말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신의 계시가 내리는 상황이죠.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음이. 그러니까 음은 뭡니까? 아직 우리의 귀가
뚫리지가 않아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으나 뭔가 신의 계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그런 거. 이게 의미 이런 뜻입니다. 시라카와 책을 보면 이 글자를 신의 계시, 신의 신탁 그렇게 불러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음자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음자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서가 있고 그보다 더 깊숙한데 언어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은 신 중에 의가 있는데 이상하게 두 글자가 비슷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거는 음과 인간의 마음이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계는 이거는 인간의 세계예요. 인간이 알아듣기 시작한 그 세계를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인간의 세계를 벗어나서 저 위에서 아직 우리가 귀가 뚫려서 못 알아들으나 희미하게 떠도는 신의 계시가 소리의 형태가 떠도는 그게 음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떠도는 음을 우리가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마음이 자아를 벗어나서 투명해지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하늘의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내 뜻으로 간직한 상태, 그게 이 뜻의자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하나가 같습니다. 인간의 세계를 벗어난 근원적인 어떤 계시의 의무 세계가 있다. 이게 솔직히 지금 와제는 돼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잘못된 거는 이걸 너무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걸 마치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기역, 미음, 디귿으로 써진 문자고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그의 해석이 그렇지. 주역에 있는 말은 그 근원적인 어떤 심오한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게 진짜 그 어떤 신의 말씀이지. 그럼 이거는 이제 한 1000이나 10,000 정도가. 이게 도라는 겁니다. 이게 노자 말은 이게 도고, 이게 진정한 영원한 도고 상도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 작은 일부를 가지고 우리 삶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도라고 서로 믿고 그냥 통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노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전번에 14장의 핵심 구절이 뭐였어요? 전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다. 이 힘이 이렇게 말했죠. 그게 희미한 겁니다. 네? 그게 희미한 겁니다. 이 힘이 이게 우주의 근원의 모습. 희미해서 안 잡혀, 안 들려. 바로 이거예요. 이 이게 희미해서 안 들리는 거. 이게 도구 상태. 여기서 아주 인류의 위대한 스승 몇 사람이 도에 그 귀를 기울여서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그 뜻을 일부를 알고 경전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 이 큰 틀 이거를 이해하고 노자 도덕경 1장에 들어가야 전체 틀이 이해가. 아시겠죠? 한 5분 쉬었다 하죠. 또 더 시작. 네. 어느 세대나 우리가 AD 100년에 태어났던, AD 1000년에 태어났던, 지금 20세기에 태어났던 딱 자기의 세대를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이 태어나는 거지만 태어나서 보면
그 시대에 풍미하는 도라고 이름된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정신의 세계에서 도로 통용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떤 지배적인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거기에 대한 노자의 예리한 반론이 책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노자 도덕경은요, 언어 철학의 한계를 딱 지적한 말이었는데, 서양에서는 언어 철학이라는 게 20세기에 와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서양 철학을 내내 이걸 다 켜켜이 쌓아놓고 보니까 이게 다 먼지 조각이더라고요. 플라톤 때부터 그 금과 옥조인 줄 알고 배워서 쌓아놓은 것을 뜯어놓고 보니까 이게 다 말장난이더라고요. 그 철학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라는 뼈아픈 통찰에 있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모든 철학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 인간이 자기 쓰는 언어에 갇히지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자의 도덕경적인 이 심오한 이런 사고방식이 갑자기 그냥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말 뜻을 몰랐죠. 그냥 뭐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도가 비상봉 같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했지 학문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말이 가져오는 파괴력을 20세기에 와서 우리 인류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을 서양 철학의 모든 그 금과 옥조를 모아놓은 이론의 공중탑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명이죠. 그게 다 명. 우리 인간이 지어낸 명. 진정한 참다운 도가 아니죠. 어떤 이런 문제 제기, 가장 거대하게 한 우리 세대, 우리 인류 전체가 직면해 있는 인식의 오류를 노자가 치고라. 우리 모두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굳이 불식간에 인간이면 빠지게 되는 인식론상의 오류. 그걸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볼 때 이 천지가 애시당초에 있을 때는 거기에 무슨 이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이 두 문구가 서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명, 이름 없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물이 아직 이름에 갇히기 전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달덩어리같이 이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놈을 홍시집안에서 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길동이라는 어떤 우리 언어의 약속 안에 갇히는 거죠. 얘가 그 이름이 뜻하는 그 길동이 얘가 진짜 길동일까요? 그 아이가 정말 길동일까요? 그 아이가 정말로 갑순일까요? 그 이야기라는 만물이 천지의 그 만물의 근원에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흥분의 집이 애들이 19명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지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얘를. 김춘수 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작은 하나 몸짓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연애가 되겠습니까? 연애를 하려면 꽃순 앞에 불러줘야지. 너는 나의 꽃이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자기 마음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호,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문명 세계가 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해석이 문제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유명 만물 징후.
그 노자 도덕경을 해석한 책들이 시중에도 뭐 10종류 이상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 사람들은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전혀 맥락에 닿지 않는 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노자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이름 짓는 행위, 우리가 뭔가를 정의 내리고 개념을 정하고 이름을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문명의 세계가 시작된다. 그 말을 이렇게. 뭐 이름 있는 것이 만물의 근원이다. 이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우주에. 오직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만이 이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의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이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미다. 진선미를 정하는 거. 이게 명이에요. 이게 명. 뭐가 진이고 뭐가 선이고 뭐가 미인지는 나라마다 다 틀려요. 여기 태국 어디 가면 카렌족들 있죠? 그 사람들은 목이 이렇게 긴 게 미인.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다가 쇠고리를 몇 개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말 저런 고행을 왜 하나 싶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한 세계는 그 추상적인 그 어떤 정신세계가 형성될 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명이죠. 그 이름은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진선미가. 이렇게 해서 만물의 어떤 우리 인간관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자의 말 뜻이 맥락이 다. 우리 인간이 가치 판단을 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모든 정신활동의 종체, 그게 명예예요. 뭐 그냥 홍길동 이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인간 세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유로서 그 근원을 볼 수 있으며 이 노자 이 문구는요 사실은 시입니다. 시 한편의 시의 형태로 운을 맞춰서 이렇게 쭉쭉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이렇게 시를 읽듯이 쭉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마음 안에 그 말이 자리할 때가 있어요. 무상 여기 관기요. 그러므로 상무 영원한 무로서 상무 여기 관기 요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어떤 근원, 핵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지어져 있는 이런 많은 사물들, 형체를 가진 이 모든 사물들, 그거는 노자가 말할 때 어떤 영원히 존재하는 유세계입니다. 그거는 상유예요. 책상이 있고 책상이라는 형체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책상이라는 이름이 따라가죠. 나무라는 형체가 있으면은 그게 버드나무다 사과나무다는 이름이 따라가죠. 이 세계는 인간이 만들어냈지만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세계. 그리고 그 배후에 그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노자의 이 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저 신적인 세계고 근원적인 세계죠. 그거는 눈으로 안 보이죠. 그거를 상무라고 합니다. 14장의 이 힘이가 바로 이겁니다. 14장의 그 힘에서 붙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근원의 세계, 그 상유무로서 보려고 한다는 거죠. 요기 관기 우주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를 통해서 이 유가 어디서 왔는가, 이 형체, 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어디서 왔는가, 보이지 않는 무에서 왔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인간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우주 근원을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이 집착을 가지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형체를 벗어난, 형체를 그 배후에 있는 것에 의식을 모음으로써 근원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예요. 영원히 이거는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개의 현실의 세계가 있고 초월의 세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상유로서 요기 관 기 요. 요라는 것은 드러난 현상과 어떤 사물이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난 요라. 그러니까 이 묘는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비가시계의 근원 세계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가시적인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물에, 눈앞의 사물에 집착하면 근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 유와 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 세계에 살지만 유는 실은 무에 속하고, 우리 하나의 몸을 보더라도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지수화풍이 모여서 우리 몸을 만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이게 다 흩어지겠죠.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비가 되고. 도깨비들 많이 보셨죠? 도깨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내가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불이 되고 안개. 그게 다 고대 철학자들이 부처님, 예수님, 노자, 장자가 했던 말들을 그걸 요즘 언어로 쉽게 풀어서 그 말이 여기 들어요. 우리는 유에 꽂혀가지고 이 세계를 집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근원의 참모습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너머에 영원히 돌아가는 형체 없는 어떤 물과 바람과 비, 그 안에 다 우리의 원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두 개가, 근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이렇게 모습이 판이한데, 그럼 이게 정말로 다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두 개는 차양자, 동출이 이명, 한 뿌리에서 나와서 이름만. 어떤 완전히 대립적으로 보이는 유 세계가 있고 무 세계가 있죠. 우리가 보기는 이거는 너무나도 180도 다른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끄달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유무, 이 둘의 관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시골에 저녁에 밥을 지면 연기가 올라오죠. 옛날 시골 풍경들은 참 아름다웠어요. 그 탁막한 삿자락 밑에
해질녘이 되면은 나무들을 떼서 연기가 닥치는 냄새도 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유심히 보면 연기가 처음엔 진하죠. 연기가 진해. 이렇게 퍼져요. 대기 속으로. 대기 속으로 퍼지다 보면 언젠가는 무로 화합. 그렇죠. 그러면 이 있던 연기는 무가 되고 없어진 겁니까? 아니지. 이거는 우리 감각 한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있습니다. 저 우주 안에. 그래서 이 유와 무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멀리 보이지만 이것을 매개시키는 어떤 우주의 에너지의 관념에 눈을 뜨면 양자가 그렇게 서로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파악해서 하나의 관념으로 이것을 표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부처죠. 부처가 이거는 색이잖아요. 색. 형체가 있는 세계. 형체가 없는 세계잖아요. 공이지. 이거 두 개를 부처는 반야신경에서 색, 즉, 시, 공 딱 한마디로 압축을. 우리는 너무 멀어서 두 개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응?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무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자아의 한계에 갇혀서. 그렇지만 노자나 장자, 부처 같은 큰 스승들은 어떤 이제 인간의 언어 소실점을 넘어서서 이 힘이 그 자체 우주의 근원적인 그 모습에 거기에 도달했던 사람은 이 양자가 같다는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아의 갑옷을 벗기는 거지. 제자들의 이 두껍게 끼어 입은 자아의 갑옷을 깨뜨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유와 상무의 관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완벽하게 180도 반대처럼 보이지만 둘은 동출이인용,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한 뿌리에서. 그래서 둘 다 신비로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노자 1장의 이제 결론처 같은 노자 철학의 핵심 어구가 마지막에 나오는 현지우현 중묘지. 이 이야기는 제가 강의 때 수차에 걸쳐서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귀에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현지 중 노자 철학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되죠. 이 말은요, 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책으로 쓰려면 10권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포괄하는 범위도 엄청 넓을 수도 있고, 하나의 사물 속에 들어가면서 그 깊이가 말도 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현지, 중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노자의 기본 철학의 틀은 노자가 볼 때 이 우주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주의 참 모습입니다. 아직 이름 전에. 우리는, 다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죠.
진선미라는 순위 등급이 필요하고 오른쪽이다 왼쪽이다라고 하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거대한 전체입니다. 앞도 뒤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장에서 공부했을 때 승승불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승승불가명. 이 승자 어디서 본 적 있어요? 호승줄, 새끼, 이게 새끼 승자입니다.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새끼줄 있죠? 새끼줄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에요? 어느가 오른쪽이고 어느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이 예를 듣는 것도 아주 예리해요. 새끼줄을 딱 예를 들어요. 우리는 뭔가 이름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새끼줄을 노자가 오늘 봤던 모양이죠. 그거 자기 철학의 하나의 그 상징물로 새끼를 딱 해요. 새끼는 서로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가지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을. 승승불가명. 이 14장에 나오는 유명한 거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진도 선도 미도 없어요.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다고 할 수도 없어요. 어디가 좌파고 어디가 우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근원적인 삶의 실체만 이걸 어떻게 편견 없이 볼까요? 승승불가명. 이게 도입니다. 이름 붙일 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이름을 붙여야만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 안 그러면 우주가 안 돌아가니까. 언제 그럼 짝순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느 다방에서 몇 시에 만나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다 약속이지. 무슨 다방에, 응? 몇 시에, 어디서 이런 모든 게 명이에요. 그래서 노자의 기본 철학의 그 큰 틀은 세 개의 개념인데 이름이 미치지 않는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 이 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든 이름의 세계. 그냥 편리하긴 하죠. 편리하긴 한데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우주의 참 모습을 우리는 100분의 1만 각을 딱 뜬 거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자기가 이 지구에 온 목적은 이것을 알리고 가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다 이것에 붙들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참모습, 이것의 그 어마어마한 그 확장된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불편하지, 인간은. 그냥 이 정해진 이걸 따라가면 편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여기에 하나의 4개 개념으로 현의 개념을 안출을 해내는 이게 현지우현 중요지. 그러니까 이 현은 뭐냐면 계속 이 명이라고 하는 이 딱딱한 외피를 떨어내는 자. 이 현이 원래 어두울 현자잖아요. 어두울 현은 뭐냐면 우리가 해가 지려고 그러면은 사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낮에는 확연하죠. 낮에는 사물들이 명확하게 보여요. 낮에는 누가 누구고 탁탁 떨어져 보이죠. 근데 저녁이 돼서 해가 지려 그러면은 산등성이와 강이 다 하나로 이어지죠. 사물과 사물이 다 이어지면서 경계가 녹아 없어지잖아요. 그게 현입니다. 그게 현. 어두울 현자의 뜻이 그거를 말해요.
현지 우연, 어둡고 또 어두워져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경계를 넘어서 무경계의 차원으로 가. 나와 너가 우리는 이 밝음 안에서 따로 존재합니다. 따로 존재. 그렇지만 점점 근원의 세계로 가면 이게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지면서 우주의 용광로 안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그때는 차경남이도 없고 홍길동이도 없고 김말숙이도 없습니다. 대동강, 영산강, 낙동강이 바다에서 만났는데 그 바다 안에도 낙동강이 있고 대동강이 있고 뭐 영산강이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그 이름이 싹 그냥 거대한 바다 안에. 그래서 자꾸 근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자의 경계를 녹여 없애야 돼. 무경계, 분별, 분할, 구분, 정의 내리는 거. 이 모든 게 명이에요. 이 모든 게 이름 짓는 거. 가치 판단. 어떤 좌다, 우다, 위다, 아래다, 밝다, 어둡다, 진이다, 선이다, 미다 하는 모든 우리 인간의 관념, 이론, 지식, 학문, 이 총체, 이게 여기에 가려가지고 이거를 보여줘. 그래서 노자가 이 가운데 자기 철학의 핵심계, 현의 철학, 어두워지고 경계를 부시는 이거를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 현지우연하려고 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어두워짐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름의 세계를 떠나기가 이름의 세계를 이걸 무너뜨리려고 나의 이 한계, 여기에 갇혀져 있는 이 한계를 깨부시기 위해서 계속 현지우연. 이게 마음 공부의 핵심입니다. 근데 노자는 이것을 마음 공부해라, 무슨 도를 닦아라, 명상해라 이런 딱딱한 말을 안 쓰고 오묘한 시적인 구절 하나를 쭉 남기고 가버려요. 어둡고 또 어두워지는 가운데 모든 신비의 문이 있다. 계속 이 명에 갇혀있는 이 딱딱한 어떤 그 자아의 한계를 깨면서 그럼 전면 투명해질 거 아니에요. 저하고 회장님하고 사이가 지금 이렇게 다 경계가 있지만 밤이 되면 우리 둘이 한 덩어리가 되잖아요. 어떤 큰 우주의 근원 앞에서는 우리가 다 녹아서 한 몸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정자가 자기 철학에서 분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장자가 곧 나비고 나비가 곧 장자. 이게 현지우연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무경계로 차오르는 거. 우리 공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점점 밝아지고 또 밝아져가지고 어떤 내가 개인적인 천재가 되는 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은 처음에는 좀 쌈박할 수 있어요. 뭐 될 것 같지, 막 책에 밑줄 긋고 뭐 막 외우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아의 이 한계를 깨부시고 이걸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근원으로 돌아가. 그러면은 우주 자체 그 안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 이걸 깨야 보지 못했던 사물이. 이거 게슈탈트 심리학,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노자의 현지우연. 이런 게 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2500년 전의 이야기와 지금 현대 최고 석학들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공부의 방법론이 확 바뀝니다. 작은 지식을 모으는 공부가 아니고